안녕하십니까. 이연아 축사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어, 설교의 주제는요, 페미니즘의 이면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모든 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요, 2주 전에 영어 예배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그 유럽 남성 식구님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남성분이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장님을 오래 하셨어요. 어떤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이분의 사모님께서 전 사모님이시죠. 그 전 부인이 아이들 딸 셋을 데리고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자기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려고 했는데 부인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왜 그 부인이 자기하고 이혼을 했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부인이 완전히 페미니즘에 젖어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 딸이 이제 14살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4명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딸이 14살이 됩니다. 제가 그 딸을 생각하면 가장 그 딸한테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딸이 그 미래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또 행복한 자기의 손자 손녀를 보고 그런 모습을 가장 제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하고도 아주 많이 이 왜 페미니즘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딸들에게 정말로 왜 페미니즘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요, 대부분 그 책 페미니즘의 이면이라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수잔 벤컬 씨와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필리스 슬래플리라는 이분은 변호사이자 반페미니즘 운동을 1970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산하에서 이끌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셨죠. 오늘의 강의는 페미니즘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페미니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페미니즘 그러면 좀 생소하시고 난 페미니스트 아닌데 이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도 어떻게 페미니즘이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재밌는 슬라이드를 하나 발견을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GTBC라는 님과 함께 2라는 그러한 방송에서 있었던 그 퓨리오 숙 김숙의 명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남자가 아침부터 인상을 써 집에 있는 남자라도 웃어줘야지. 남자는 조신하게 살림하는 남자가 최고야. 갖은 남자 짓을 다 하고 있네.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패가 망신한다. 그깟 돈 내가 벌면 되지. 남자가 돈 쓰는 거 아니야. 예, 여성들한테 했던 말들을 이제 남성들한테 이렇게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찌르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시고 웃으셨다든지 아니면 쓴웃음이라도 지으셨다면은 한국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조금 아마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더 심각한 얘기는 조금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의 정의는요, 좀 빨리 읽겠습니다. 계급, 인종, 종족, 능력, 성적 지향, 지리적 위치, 국적 혹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사회 문화적 성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인 의제들이다.
정말 제가 다 숨이 차는데요.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것은 국립국어원 표준국가대사전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단체 연합 이하의 여성 운동들이 진영들이 쓰고 있는 페미니즘의 정의입니다. 페미니즘을 찾아보면 정의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말이었지만 대충 이해하기 보면 그래서 양성평등,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살자 뭐 이런 말인가 보다 대충 이렇게 감이 오는데요. 근데 그러면 뭐 남자 여자 평등하게 사는 거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진 않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페미니즘이 그런 것인가? 페미니즘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라 그러시니까 막 이제 또 지루해질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페미니즘은 미국의 페미니즘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페미니즘을 한번 제3물결로 세 가지의 다른 물결로 온 페미니즘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물결의 페미니즘은 19세기 여자들의 참정권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840년도에 먼저 참정권 운동이 아주 그 지역적으로 주저주로 이루어지다가 각 주에서 이루어지다가 1920년에 드디어 미국 전역에 여성 투표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도 저렇게 보실 수 있지만 아주 보수적인 여성들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윌슨 대통령도 지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여성 참정권을 지지한다. 지지해달라. 이제 이렇게 아주 활동적으로 했지만 이 여성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그리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자식들을 아주 사랑하는 그러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물결부터 아주 여성 해방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960년도부터 시작된 이 페미니즘은 아주 그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여성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무료 낙태를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리-어보션, 무료 낙태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생기면 나라에서 그냥 세금으로 낙태하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또 이제 피임약들도 많이 이제 나돌게 되면서 발달되게 되면서 이제 그런 프리섹스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성들이 또한 이 시대 때는 이제 거리에서 드럼통에다가 쇠로 된 드럼통에다가 자기 브래지어를 이렇게 이것이 억압의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서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빨가벗고 이렇게 완전히 그룹의 여자들이 이렇게 그 마취를 행진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과격화되고 급진적인 그런 여성 해방 운동이랑 이름 아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여성 해방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러한 여성 해방 운동이 60년도에 시작된 여성 해방 운동은 미국 안에서도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평판을 받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3의 페미니즘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1990년도에서 시작하고 현대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그 한국의 그 페미니즘과 관련된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보고요. 또 이제 반페미니즘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고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이 이제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이 좋다. 페미니즘 자체는 좋다. 하지만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싫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참 그 미국은 벌써 제3의 물결. 그러니까 벌써 급진적인 것들이 끝났고요.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끝났고 제3의 물결의 페미니즘이 거의 이제 25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페미니즘이냐? 아주 더 영민하고 더 철두철미한 페미니즘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트 여성운동의 페미니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힐러리 클린턴이나 아니면 낸시 펠로시. 힐러리 클린턴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은 17명이나 벌써 이름이 나온 그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빌 클린턴한테 그 겁탈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여성들의 이름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여성 운동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뒤에서 그런 여성들을 다 입막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의 이미지는 아주 초엘리트 여성으로 지금 물론 경선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여성은 낸시 펠로시라는 여성입니다. 최초 그 여성 하원 의원장이 됩니다. 이 여성 또한 그 민주당 쪽의 여성이면서 또한 그 낙태를 찬성하고 또 그 모든 학교에 그리고 공공기관에 10계명이 붙여지는 것을 반대한 여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런 급진적인 민주당 여성들이 이렇게 엘리트 여성으로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도 아주 그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라는 그러한 티셔츠를 들고 있으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트 여성과 또한 또 엘리트 남성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3의 물결 엘리트 여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페미니즘의 현재는 어떠한가? 이제 한국의 페미니즘 한번 궁금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무리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메갈리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으면서 그 이 티셔츠 한 장이 아주 유명하게 됐었습니다. 한 장의 페미니즘, 한 장의 한 장의 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맞서다 이런 거네요. 이 티셔츠를 입음으로 자기들이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와 맞섰다 뭐 이런 표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girls do not need princ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는 왕자가 필요 없다. 소녀들이요. 더 이상 왕자는 필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는 남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아주 이것이 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넥슨에서 뭐 그 성우가 잘리기도 하고 이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죠. 요즘 그래서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그런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시선 강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좀 이렇게 쳐다봤다. 그러면은 이건 시선 강간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시선 강간 아니면 페미니스트들의 다른 언어 그런 강한 여자들 그리고 남자들을 다 때려 부수고 뭐 쳐부수는 그런 여성들을 바로 크러쉬걸 아니면 센 언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최근에 2013년에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기구에서 한국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곤충으로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까지 있는지 나는 곤충으로라도 한국에서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세계 무대 앞에서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한국의 그 성 그 지표가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동등하냐라는 그 성 지표에서 한국이 108위를 2013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어느 통계냐면 세계 경제 포럼 그 통계에서 108위를 했다고 합니다. 135개국 중에서요. 그래서 그 조윤선 장관이 당시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에 세계 경제 포럼 WEF 성격차 한국 통계는 더 내려갔네요. 110위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111위로 됐다라는 이것의 여파 때문에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남성은 더욱더 위축되고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11이래. 135등 5 중에서 111이래. 이렇게 하면서 남성들은 똑똑 위축이 되고 여성들은 거봐. 이것도 남존여비야. 이것도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는 희생자야.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더서 피해 의식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양성 갈등이 점점 이제 심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만 됐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정책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 즉 남녀 평등 지수를 지자체 각 부처별로 통계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2조가 잡히는 그러한 성인지를 높이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순위로 올리자. 이것을 목표로 22조가 그것을 위해서 책정됐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부 예산 5천억과는 또 다른 세금이 그렇게 매겨진 것입니다. 한국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성 해관, 여성 전용 수영장, 여성 전용 흡연장,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보도블럭까지 여러 가지 여성 전용이라는 것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이 옛날에는 30%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50%까지 이렇게 육박하는 그러한 재산 분할이 되게 됐고요. 자녀 양육권도 엄마 쪽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11이라는 것이 과연 정확한 숫자이냐? 다른 그때 등수를 한번 보면요. 명예살인을 인정하는 인도에서는 105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111인데요. 그리고 우간다는 28위, 탄자니아는 49위, 세네갈은 90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여성 할례를 인정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보다 한국이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인지에서 다른 이제 세계에 권위 있는 UNPD나 이런 데서 한국의 성인지는 27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한국이 4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남자가 그 군대를 4년 가는데 남자 군대를 4년 가지 않죠. 네, 남자가 군대 가는 그 2년 반, 요즘 뭐 또 거의 2년이 안 된다고도 얘기하시는데 그 2년 정도의 그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4년을 곧바로 졸업하고 남자는 7년 정도 걸리는 것을 보고 남자가 이 나라는 여자보다 거의 2배로 교육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낸 통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는 맞지 않죠. 그렇지만 이 통계를 계속 여성가족부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꼴등을 받은 거는 이런 최하위 순위를 받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끌어들여서 이것이 항상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입니다. 그냥 이렇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꿔서 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어젠다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한국의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 의견입니다만요. 한국은 제2의 미국의 제60년도의 제2의 페미니즘 물결과 제3의 페미니스트 지금 현재 페미니즘이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엘리트 페미니즘도 아주 이제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뭐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장관들도 여자 장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국 여성들이 막 미국의 60년대의 그런 여성 해방 운동을 주장했던 그 여성들처럼 막 빨가벗고 거리를 황보하면서 낙태 합법화해달라, 막 낙태 무료로 해달라, 합법화다 이제 무료로 해달라.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한국 여성들은 참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장악하고 있냐면 엘리트 페미니즘으로 전부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어떠한 성향을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남성평등, 양성평등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 가정적 어머니상을 혐오하고 결혼 혐오의 문화를 주장합니다. 아주 강한 스테이트먼트인데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성들에게 한 페미니스트들이 유명한 페미니스트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여성에게 남성이 필요한 정도는 딱 물고기에게 자전거가 필요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말했냐면요. 글로리아 스테이넘이라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페미니스트죠. 그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한테 자전거 가는 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물고기가 진화를 해도 자전거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몇백만 년이 걸쳐져도 여성에게는 남성이 필요 없다. 남성은 여성한테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는 남성 혐오 문화를 조장합니다. 한번 다른 페미니스트의 스테이트먼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혐오하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성분은 저메인 그리어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또 실천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페미니즘 역사가 60년입니다. 이제 한국은 40년이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열심히 이것을 또 실천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주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그 교육법안 1972년도에 교육법안 타이틀 9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성별 차별을 통해서 성별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 법안이 40년이 지나면서 197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거의 4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은 모든 대학의 스포츠들, 그러니까 국가의 보조를 받는 모든 대학의 스포츠들은 다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467개의 레슬링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여러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계속 클레임을 걸면서 이 레슬링은 여자 숫자가 현저하게 너무 작다. 이것은 이 법안의 그 타이틀 9에 9에 저촉된다. 이렇게 하면서 레슬링을 거의 많이 취소시켰습니다. 467개의 프로그램을 대학교 레슬링 프로그램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풋볼 프로그램에서 91년 정도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보스턴 칼리지의 풋볼 팀도 National Women's Law Center라고, 그러니까 전국 여성 법센터라는 곳에서 클레임을 걸음으로써 이 풋볼 팀이 91년이나 된 역사가 있는데 취소를 시키게 됐습니다. 왜 굳이 레슬링과 풋볼을 타겟을 하느냐, 페미니스트들이. 왜냐하면 레슬링과 풋볼을 한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한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아주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힘든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이런 좋은 좋은 인품들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가치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보수적인 남성들이, 정치에 나왔던 보수적인 남성들이 그 풋볼과 칼리지 풋볼과 그리고 레슬링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타겟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성공을 거뒀죠.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가정적 어머니 상을 혐오하는 문화를 합니다. 이 여성은요, 아주 1960년도에 제2의 물결 여성 해방 운동의 거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어머니인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이가 3명 있었고 결혼도 한번 했고 이혼을 했던 여성인데요. 여성 이름이 베티 그리디언입니다.
프라이든입니다. 베티 프라이든인데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대충 요약을 하자면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엄마가 아이들을 학교도 데려다주고 밥도 매일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러한 어머니들이 있는 아이들한테서 아이들이 목표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더욱더 게을러지고 아이들이 방황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아주 자신의 불만족스러웠던 그 자신의 결혼의 그 모습이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라고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은 페미니스트들이야.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은 아주 쿨한 여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70년도의 아이콘인 위에 있는 그 저마인 그리어 같은 이런 여성들한테서 가정적 어머니상을 거부하라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게 되고 이러한 70년대 여성들이 나와서 정말로 가정적 어머니상을 아주 크게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미국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막 자유로운 나라고 이제 여성들이 발언권도 있고 이제 여성들이 다 일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아주 전통적인 어머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내조하고 남편이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한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60년도에 여성들이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면서 이제 아주 그런 심하게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이렇게들 페미니스트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우리 덕 봤잖아.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여성들이 반페미니스트들 얘기를 하면 뭐라고 페미니스트를 반대하면 더욱더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자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죠. 배신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우리 득을 봤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한테 여성들이 득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여성들한테 그 페미니스트들이 득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참정권이고 또 하나는 참정권이고 하나는 그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줬다.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제2의 물결인 여성들이 나오기 전에 다 벌써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참정권은 보수적인 여성들이 1920년도에 벌써 이루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60년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해방운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거 우리 때문에 됐어. 우리가 난리쳐서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벌써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1960년도에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여성들이 50%가 벌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그만큼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사망률이 커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50%가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자기들이 이제 남성 혐오 문화와 가정적 어머니들이 다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여성해방운동을 주창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상승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것을 혐오합니다. 모든 것을 혐오하고 아주 모든 것을 난리를 칩니다. 모든 걸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혼입니다. 이혼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1967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쌍방으로 합의하지 않고 한쪽만 원하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No Fault Divorce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다음에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산하 안에서는요, 거의 그 1조 원, 그러니까 1억 불에 달하는 예산을 그 페미니스트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로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그 여성들의 그 폭력 문제 그런 것을 굉장히 막 부각시켜가지고 사실은 놀라실 겁니다.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부인한테 폭력당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문 목사님도 한번 그런 걸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예 말하지 않고
여성들이 얼마나 폭력을 받았는지 저도 한번 신방을 갔는데 정말 제가 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성분이 부인한테서 폭력을 받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깜짝 놀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페미니스트 돌아오면요,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여성들만 폭력을 받고 있다, 남성들은 이렇게 여성들한테 폭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판사와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그리고 가정법원 내에 그런 관계자들을 많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보통 여성들은 말입니다. 보통 여성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과 결혼해서 자신과 꼭 닮은 아이들을 낳아서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생슈리 교회에서도 그 성화식을 하나 했는데요. 근데 그 성화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말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못 샀었는데, 아니면은 친구는 저렇게 내가 저렇게 삐까뻔쩍한 집에서 한번 살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했어야 됐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줬는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아니면 우리 아내한테 이런 모진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맺히면 어떡하지? 내가 남겨놓은 아이들은 잘 살까? 아이들을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승진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과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 혐오와 가정적 어머니상의 혐오 그리고 결혼 혐오가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한국 페미니스트 중에서 그 이화여대의 요번에 이화여대 가정학 그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장필아 교수님이라는 분이 마지막 이분이 여성학 그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셨는데요. 이분이 뭐 생명, 사회, 정의를 위한 여성학이다. 여성학은 페미니즘의 다른 말이죠. 페미니즘의 아주 좋은 포장을 한 말이 여성학입니다. 엘리트 페미니즘으로 바꾸면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버리고 여성학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주 원하고 이제 그것을 푸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뭐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서 뭐 생명, 사랑, 생명, 사회, 정의를 위한 여성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분이 이제 떠나시면서 이화여대를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고별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시는데 결국은 뭐냐? 아무리 좋은 타이틀을 붙였어도 결국은 말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다. 우리 사회는 바꿔야 된다. 여성들은 억압당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또 나오네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네. 여성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했대요.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한국 여성들, 물론 여성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저희들 어머니의 세대죠. 지금 사회는 억압받고 착취당하지는 않지요. 억압받고 착취당한다는 것은 노예라는 얘기인데, 노예는 주인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했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조금만 생각을 해도 여성들이 지금 누리는 것은 아주 많죠. 그러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서 뭐냐면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한국 여성이 770원을 한 시간에 벌 때 남성들은 1,000원을 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의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절대로 남성들보다 더 성공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여성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했다. 그 예가 바로 77센트, 770원에 이 1,000원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거짓말인지요.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직업에서 똑같은 시간을 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직업에서 다른 시간을 일했다면, 남성이 더 길게 일했다면 남성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시간을 길게 일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보통 풀타임 잡이 그러니까 정규 직업이죠. 정규 직업에 요하는 시간은 35시간입니다. 그리고 35시간 이하는 이제 파트타임 일이 되겠죠. 근데 파트타임은 여성들은 대부분 27시간을 통계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8시간을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한 웨런 페럴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받느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남자들은 주당 더 많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조건에서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의 남성 여성의 일터 사망률의 성별을 조사해 보면요, 남자들이 92%고 여성들은 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에 일터에서 죽었다고 한다면요, 92명은 남자고 불과 8명만 여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성들이 더 위험한 직업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위험한 일을, 더 싫어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남성들이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직업들을 다 통틀어서 만약에 통계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남성들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공평한 것이죠.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떻게, 페미니스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동등하게 일하지 않고 동등하게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전 여성의 한 명으로서 아주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으로 이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한 그 소방원들이 34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43명 중에서 남자 여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0이었고 남성이 343명의 남성의 소방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 비해서 얼마나 남성들이 더 위험한 일을 하는지, 군대에 가서 전쟁에 가서 남자들만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서 더 많이 죽는 것이죠.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억압받았다, 착취당했다. 너무 이제 완전히 무슨 아이가 떼쓰는 것 같죠. 우리는 억압받았어, 우리는 착취당했어. 아이가 정말 우는 아이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들의 구조적인 고통과 책임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남편과 아이들로부터도 해방받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아이가 5명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고요. 저희 남편은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5명의 아이가 있고 결혼을 제가 이제 18년 차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어쩔 때는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나 정말 밥하기도 싫고 어디 가고 싶다. 정말 애들도 이제 안 보고 싶어. 엄마 부르지 마, 부르지도 마. 누가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도 봤는데 정말 그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저희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벗어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일순간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래, 페미니즘, 그래, 여성 해방, 남성으로부터 해방, 우리는 억압받았어, 착취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많은 여성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은 많은 여성들이 노년기에 의지할 가족이 없이 홀로 남겨지고 그리고 정부 복지에 의탁하는 신세가 됩니다.
페미니스트들 그 여성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얼굴이 알려지시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인권 운동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아주 간판 스타시드니까 아주 좋게 보이실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거기서 속은 여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저 할머니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네바다의 주에서 그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해변가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레스토랑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웨이터레스 하시는 분이 서빙 하시는 분이 이 할머니만큼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저한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면서 음식을 갖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 일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뭐 가족도 없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 몸도 아프고 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여성이 좋은가? 직업 여성이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러면서 직업으로 몰고 있지만 결국은 가정이 없이 여성들이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페미니즘은 결코 모든 여성을 위함이 아닙니다. 남성평등, 남녀평등, 양성평등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페미니즘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좌파 민주당 여성들의 주도권만을 오직 지지합니다. 만약에 좌파 민주당이 아니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상과 맞는 여성들만이 정말 멋있는 여성, 너희들은 이렇게 대해야만 해 라고 올립니다. 그런 여성들 누굽니까? 봤지요? 힐러리 클린턴, 낸시 펠로시, 오프라 윈프리 이런 여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지지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가정은 여성들에게 굴레다, 족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결혼한 여성들도 있죠. 결혼 여성 하지만 그래도 말할 때는 그렇게 그러한 좌파 민주당의 그러한 쪽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과 비교해서 마가렛 대처, 로라 슬래신저, 미셸 맥케인, 아니면 세라 퍼린 이런 여성들도 세라 퍼린 같은 경우는 그 알래스카 주지사였죠. 그리고 미셸 맥키는 그런 소셜 액티비스트고요. 그리고 로라 슬래신저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 라디오 호스트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아마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이러한 여성들은 아주 보수적인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기들의 그 어젠다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좌파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 운동에 대해서도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이 그 재산이죠. 재산 목록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한 이슬람 여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했을 때도 여성들이 남자 그 뭐라 그러냐 위트니스를 목격자를 4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간범은 절대로 잡힐 수가 없겠죠. 아니면 타일랜드에서나 아니면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타일랜드 슬럼가에 가서 그 아이들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기독교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러한 테스토모니들이 간증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페미니즘은 왜 계속 지속되느냐?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페미니즘들이 계속해서 그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런 루서 씨에 의하면요. 에런 루서 씨는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정치적인 그런 필름을 만들었는데요. 에런 루서 씨에 의하면 니콜라스 로코펠라 파운데이션 아시죠? 니콜라스 로코펠라 씨가 말한 여성 해방 운동 제2의 제2의 물결 페미니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 전에는 1960년대죠. 전에는 우리는 인구의 그저 반밖에 세금을 매길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여성 해방 운동 후에는 인구
전체를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 많은 여성들을 가정에서 나가게 하고 일터로 몰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라커펠러 파운데이션의 그 웹사이트에 보면 1973년도 라커펠러 파운데이션은 세라 로렌스 대학원의 여성학 프로그램과 레드클리프 슬레신저 도서관과 발크쇼어 컨퍼런스에서 여성사 연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여성학 전공 학사를 주는 미국의 대학은 349개가 되었습니다. 여성학이라 그러면 아주 들었을 때 저게 뭐가 나쁘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결국은 여성학이라는 것은 페미니즘입니다. 한번 여성학을 가르치는 곳에 가셔서 그 안에 커리큘럼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페미니즘의 역사입니다. 무슨 여성들의 그런 숭고한 역할이라든지 숭고한 어머니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제도를 깨부시고 나와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직장을 갖고 자기 애가 더 서느냐,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이기적으로 살 것이냐,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결국은 여성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한국 대학은 바로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1977년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강좌가 최초로 개설이 된 이외에 지금은 거의 100여 개에서 여성학들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학들은 완전히 페미니즘으로 쩔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페미니즘이 왜 계속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닭이 황금알을 낳네요. 황금알을 낳는 이 닭의 이름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황금알을 낳는 닭의 두 번째 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닭의 이름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가나 아니면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 한 마리였는데 세금을 갖다 바치는 닭이 남성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성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은 여성학을 지지하고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많은 재벌가들도 그 여성학을 페미니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60년간 그 페미니즘을 했는데 그러면 60년 정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겠죠. 이렇게 페미니즘을 열심히 했는데 남녀 평등을 이렇게 열심히 60년 동안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더 불행한 미국 녀석들이 됐습니다. 2007년 리포트에 따르면요.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는 그 전국 경제 리서치 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요. 여성들은 1970년대 이후에 미국 여성들은 더욱더 불행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저렇게 불행해졌느냐? 그리고 60년 동안 가져온 결과는 결국 무엇이냐? 결국은 만연하는 프리섹스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큰 직장과 성공만을 원하는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희를 아주 쉽게 물어보니 커서 뭐가 될래? 근데 그 커서 뭐가 될래에 가정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머리에 없습니다. 여자 아이들의 머리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생기고 아이가 생길 거야, 가정이 생길 거야. 이것은 아이들의 머리에 계획 속에 없습니다. 그저 큰 직장과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결혼을 기피하는 남성들이 됐습니다. 이제 프리섹스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동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결혼만 하면 더욱더 손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양육권도 넘어가고 그리고 양육비까지 돼야 되는 최근에 판결 중에서는 그 기러기 아빠가 10년 기러기 아빠를 했는데 부인이 미국에서 바람이 났어요.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결국은 남편은 판결이 양육비까지 돼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머니가 다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남성들이 내 결혼을 왜 해? 나한테 손해인데 난 똑똑하니까 결혼 안 해. 그러한 현상이 점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여자들이 나이가 늦어버리게 됐습니다. 아까
처음 쪽에 보여드렸던 여성 중에서 페미니스트 여성 중에서 절메인 그리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절메인 그리어는 자기가 이제 여성 페미니즘에 빠지면서 페미니스트가 되면서 아이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좀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너무 아이가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35살만 돼도 여성들이 그 양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혹시라도 그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그 양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나이가 노산이 되면 노산이 될수록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절메인 그리어가 했던 말 중에서요, 자기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는지는 내 병원비를 보면, 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병원비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가정 붕괴를 가지고 옵니다. 여성들이 직업을 위해서 이제 가정을 포기하죠. 그리고 사회 붕괴를 가지고 오고요. 가정이 파괴되면 그 많은 붕괴된 가정에서 더 많은 사회 문제가 10대 문제 아니면은 범죄율들이 높아지죠. 그리고 큰 정부, 결국은 공산주의가 가정이 옛날에 많은 복지를 책임을 졌었는데 가정이 복지를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국가가 더 많은 복지를 책임지게 되고 더 큰 정부가 되고 더 큰 정부가 되면 결국은 많은 세금들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공산화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페미니즘과 공산주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나는 전 관련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공산주의도 결국은 평등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도 결국은 평등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분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여기서 계속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주아 것을 뺏어서라도 프롤레타리아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그렇죠? 페미니즘도 똑같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 양분이죠. 여성이 남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남성의 가지고 있던 그 권리를 여성이 가지고 옴으로써 이것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독재화를 추구하기 전에 바로 페미니즘을 이용을 해서 공산주의로 나가는 스텝으로 여성들에게 썼던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어떠한 또 하나의 덫입니다. 이 책 그 페미니즘의 이면에서는요, 수잔 벨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 가지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국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 성적으로도 막 프리섹스를 하고 막 아주 개방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60년의 페미니즘을 겪으면서 점점 더 보수적인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잔 벨컴 씨도 그러한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프리섹스 문화의 노로 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캐주얼 섹스는 결국은 뻔한 결말을 가져온다. 대부분의 동거는 성공적인 결론으로 결말짓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병이 25개가 넘죠. 에이즈를 제외하고도 25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기 주변에만 성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병이 손톱 끝에도 성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성병이 삽입만 아니더라도 성적 삽입만 아니더라도 성병을 옮을 수 있는 그러한 오랄 섹스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 접촉으로도 성병이 옮을 수 있는 그런 무수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리섹스를 많이 즐기던 남성이나 남자 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이 졸업을 해도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성병은 그 학교에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프리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한 사람하고 잤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내가 한 사람하고 잤던 이 사람이 많이 프리섹스를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잤던 모든 사람들과 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섹스 문화에 노로 답해라라고 수잔 발금 씨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 결혼이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그냥 결혼은 페이퍼야. 난 너랑 사랑하잖아. 그런 법적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겪는데요. 어떤 그 21살짜리 아주 착한 애입니다. 봐도 저렇게 착한 애가 있을까 싶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남자가 자기랑 꼭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했대요. 섹스를 하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을 철떡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할 거니까 그래 그러면 섹스를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딸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이 남자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첫날 밤에 하자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을 위하는 정말 여성을 사랑하고 정말 이 여성을 존중한다면 해줘야 되는 남성의 모습이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딸들에게요. 결국 동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거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전제품도 반품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덜컥 결혼을 해. 한번 살아보고선 맞는지 맞춰봐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결국 동거로 끝나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에 보면요, 2002년도에 쓴 관계의 질을 비교한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2002년 기사에서 보면요, 결국은 동거하는 커플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에서의 행복과 그리고 관계에서 그 공정성들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결혼한 커플보다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결혼한 자신의 부모로부터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가 이라크 고아원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이라크에서 이 한 여자아이가 자기가 한 번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한날 엄마하고 엄마 품에서 너무 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림을 땅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자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아주 마음이 아픈 그런 사진이죠.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의 본성처럼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제가 이제 반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란 얘기냐. 이제 그리고 꼭 입 다물고 살으란 얘기냐. 절대 아니죠. 그렇게 완전히 뭐가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적어도 5살까지는 엄마의 손길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5살 전에 엄마가 완전히 그 직업에 완전히 풀타임 직업에 들어가 버리면 아이는 5살까지 엄마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보통 많은 여성들이 요즘은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여성들이 한국에서도 남성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나 아니면 의사 아니면 CEO 아니면 사장 아니면 자영업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 일주일에 47시간 그러니까 풀타임 잡이 35시간을 요한다면요. 이런 직업들은 47시간을 요한다고 합니다. 이런 직업들을 엄마가 가지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 없이 살아야 되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직업을 가질 때 딸들한테 직업을 가질 때 너가 미래에 너는 엄마가 될 거고
부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직업을 가지라는 것을 추천하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5살 이후에는 이전에는 엄마가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그런 무슨 보육원이나 이런 것을 보냈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그러면 뭐 뇌가 발달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또 일찍 보육원을 갖고 일찍 한글을 깨치고 더하기 빼기를 잘하게 됐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성공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도 그러한 뭐 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와 이것은 완전히 답이다라고 완전히 절대적인 진리다 이러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대안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에게 왜 페미니즘이 나쁜지 그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이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많은 남성들이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여자한테 얘기해? 여자한테 얘기했다가 그냥 신경질만 내고 호가 나고 싫어. 그냥 져줘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많은 아들들이 여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성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관계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무슨 요즘은 시선 강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주 암담하게 됩니다. 남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페미니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들들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왜 잘못된 것인지 여자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뭐 75센트에서 뭐 770원에서 1,000원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저희 사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1살밖에 안 된 아이도 그건 잘못됐네요. 그건 부당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부당한 게 아니야. 그건 잘못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결혼이란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아주 좋은 커리어를 갖고 뭐 TV 방송 앵커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변호사였든지 이런 일을 버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쉬기도 하죠. 쉬고 다시 돌아가는 여성들도 있고요. 아이를 가짐으로써 그렇게 여성들이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숭고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러한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은 없다. 화려한 초라한 더블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혼은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여성한테 더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말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남성들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따라간다면 나이 들어서 내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그냥 부인 치우고 나이 든 부인 치우고 한 젊은 여자랑 살래. 이렇게 한다고 나는 그냥 본능에 따를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결혼을 통해서 남성들 또한 자신의 본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겉모습 이런 것을 결혼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 안에서 내가 정말 암에 걸려서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완전히 사업이 다 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무능력자고 루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부인은 내 옆에 있어줬다. 나를 지켜줬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결혼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냥 세속적인 가치로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사랑과 그리고 정이 부부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해와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안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을 배웠습니까? 천사장한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천사장은 아주 멋있다고 저기 문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아주 멋있고 파이프가 올간 같은 소리도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드라마에서 아니면 우리는 영화에서 이런 로맨틱한 남자가 겨울 연가에서 누나를 빼주는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주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돈 받아서 연기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남자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로 그걸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물질적으로 전 가족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둑이 왔을 때, 위험이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인과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인을 자랑스럽게 자신의 지인들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 부인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보여줍니다. 그렇게 바로 세 가지로 남편은 부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책임감 있고 좋은 남자들의 그렇게 부인한테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사랑과 존경의 문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 큰 파괴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여성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가면을 쓰든지, 어떠한 얼굴을 쓰든지, 급진적이든지 엘리트 페미니즘이든지 결국은 그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암입니다. 사회의 암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명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3물결의 페미니즘은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인격 중심의 가치를 부정하는 현 세대가 되도록 사회에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희생이나 책임이나 명예, 배려, 이해심 이런 것들을 전혀 부정하고 우리는 다 희생양이 됐다. 여성들이 희생양이 됐다. 우리는 더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제일 중요하지. 내가 제일 잘 나가야지 라고 자기 우상 숭배의 문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바로 문 목사님은 다른 말로서 이것은 여성들의 새로운 종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해방된 여성들은요, 남녀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기쁘게 즐기고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우리가 끝을 내면서요, 이제 페미니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페미니즘이란 어떠한 형태의 페미니즘이 있든지 저희가 페미니즘에게 NO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여성들이 참된 여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